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8회 시작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출범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곳,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권과 언론의 농간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받던 그 겨울의 낭패를 드디어 언론을 썩어 빠진 자본으로부터 해방,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2013년 3월 창립합니다. 이어 2년도 안 돼 10만 구조에 이르는 출자, 3만을 향해 가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국 과정이 기적 그 자체였던 TV.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당할 수 없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냉엄한 감시자로 그 존재감을 발산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8회는요. 우리가 보통은 웃딜 우석훈, 선딜 선대인, 용딜 김용민 이 세 사람의 인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사생활 얘기, 이들의 사생활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국민TV 스튜디오에 모인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줄여서 4.16 가족협의회의 전명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예, 나와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 겸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운영위원장님,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세월호 유가족이시죠. 두 분은요. 예. 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아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박주민 변호사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물적으로는 거의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는 꼽살이다 호미 12회 때 우리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갔었죠. 그때가 8월 초였고요. 유민 아버님이 이제 단식을 한참 하고 계실 때였고 참 더울 때였어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봄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가 오늘 이렇게 속절없는 세월을 원망하면서 다시 세월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최근에 참 힘든 일을 하셨는데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하셨고요. 몇 킬로를 걸으신 거죠? 며칠 동안? 네, 1월 26일 날 출발해서 네. 사실 거리상은 53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를 이제 그 지역에서 주 도로가 아닌 외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 이제 걷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근데 도보 행진 때 20일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실제 가족분들이 참석했던 분들은 그 일평균 완주자가 30명 정도 있었고요. 네. 연이은 저 행사 참가자가 6,600명. 마지막 진도에서 예. 팽목까지 2월 14일 마지막 그 행진 때는 시민분들이 한 2,000여 분 정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팽목 우리 그 행사 때는 5,0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걸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였죠. 예. 아직까지도 실종자 가족분들이 계시고 사실 특별법 내에
그 인양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실종자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주겠다. 뭐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유족이 연애 없겠다라고 했던 약속 부분에서 법안 내용에도 없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우리의 염원을 얘기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네. 목적 하나는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가족들의 완전한 수습을 염원하면서 다시 거리로 나서서 도보행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전명선 씨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실종자 가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족으로서 이 실종자 가족 아직 그 실종자 가족으로서 계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세요? 그런 마음이 미안한 있으세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미안하죠. 그분들을 보고 미안하고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유가족이고 싶다. 이런 얘기들 같은 피해자 가족으로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참 그때가 가장 마음 먹먹하고 아픕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5만 가지 고생을 다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 이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거 유경근 대변인께서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왜 인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서는 편하게 그냥 찬호 아빠, 그렇게. 예은이 아빠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인양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인양하지 말자는 의견 자체는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서 일부러 유포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논란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좀 함정에 빠지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양을 해야 하냐는 질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우문이죠. 인양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인양을 해야 되는 문제죠. 아까 찬호 아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유가족들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갖고 있는 미안함.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존 학생들이 먼저 간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 죄책감, 미안함. 그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 희생되신 선생님들이 선생님 가족들이죠. 네. 희생되신 선생님 가족들이 저희 학생 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미안해하세요. 네.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이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란 직분을 책임을 제대로 완수를 못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냐. 심지어 이런 미안함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지켜내고 찾아내야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다 못하면 같은 사람인 우리 국민들이 이웃들이 책임을 지고 찾아내야죠.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처음에 왜 그 인양을 안 했었었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처음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이제 제가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 예. 참 다음 날이죠. 그날 국내 방송사를 모두 물리치고 알자지라 방송이라든가 외국 덴마크 방송 불러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양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4월 16일 날, 그리고 17일 날 현장을 나가 보니까 구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구조 인력이 없습니다. 예.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단 거기에 크레인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보면 왜 구조는 안 하고 분명히 저 안에 살아있다고 연락들이 오고 있는데 왜 구조는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크레인이 와가지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느냐. 의구심을 거기서 가진 것은 다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레인이라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은 배를 끌어올리기 위한 장비죠. 네, 그러니까 예. 구조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배가 뒤집어져 있는 예. 거죠. 그 당시에는 배가 완전히 침몰한 상태가 아니라 아니고? 거의 절반 정도가 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도 잠수해서 구조활동 펼치는 게 굉장히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왜 그것을 배를 예. 꺼내려 그러니까 하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인양을 하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계속 보이니까 내 새끼를 꺼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살아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항의했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경이나 그 범대본 측에서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어떤 그 사람을 구조하거나 또는 시신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게 아니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막았던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포기하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네. 더 거기다가 뭐 수입할 거 없고 배에 끌어올리자. 아무튼 이런 시도들 또는 그런 의도들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네. 거기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절대 인양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양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종자들 또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구조를 할 거냐를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어디에다가요? 해경에다. 범대본에다 요구를 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러면 제시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심지어 그때 상황은 뭐였냐면 저희 가족들이 구조 수습을 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까지 다 했어요. 저도 직접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4월 17일, 18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가족들한테 요구하는 게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던 그럼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안 한다고 넉넉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런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답을 준 적도 없고. 그럼 언제부터 인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10월 28일인가에 저희 가족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그 수중 수색 구조를 이제 포기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양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분명한 상황이 그거예요. 목적은 인양이 됐든 수중 수색 구조가 되었든 실종자들을 빨리 수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당연히. 예. 그리고 정부에서 특히 범대본에서도 현재는 잠수를 통한 수중 수색 구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인양으로 넘어가야 된다. 인양을 통해서 수습을 하겠다라고 전제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현실을 또 무조건 반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양을 통해서 수습을 하시겠다고 하니 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동의를 했던 거죠. 10월 28일. 예. 그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동의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인양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범대본에서는 11월 1일인가 2일 날 공식적으로 수중 수색 구조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선언한 지 딱 일주일 만에 11월 8일인가 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범대본을 전격적으로 해체를 해버렸죠. 인양을 앞장서서 해야 될 주체인 범대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양 얘기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인양을 전제로 해서 수중수색 구조를 포기하겠다고 받아들인 건데 가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는 순간 모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이제 그 인양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를 보면은 비용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양하려면은 1,000억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세금 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안 그래도 작년에 세금이 10조 덜 거쳐가지고 돈도 없는데 국민 세금을 왜 그런 데다 써야 되느냐. 용띠라.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거지?
김진태 씨라고 춘천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또 춘천 아니겠습니까? 춘천에 갔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김진태 씨가 어느 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요? 예. 검찰총장 이름도 김진태인데 춘천에서는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못 든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저 사람 맞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의 위원이었어요. 작년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인양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예, 수색 중단도 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인데 서울을 넘어서 좀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수색 종료를 처음 주장한 사람도 사실 접니다.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양하지 않는 것도 그야말로 하나의 방법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따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도대체 정말 인양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김진태 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에 900억이 넘는 SOC 예산 증액을 추진해가지고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쪽지 예산. 예. 마지막 순간에 짝 찔러주는 거. 예, 그렇죠. 그러면 저 우띠리 선띠리가 한번 경제학자들이니까 경제학자 눈으로 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왜 배에 인양하는 데 쓰느냐. 이거 경제학자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인양으로만 놓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설명이 어렵고요. 근데 이 인양을 해서 이거를 이를테면 세월호 메모리얼이라든가 그거 자체를 일종의 기념관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나면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바사오인데요. 이게 1600년도인가요? 스웨덴 왕국이 굉장히 컸을 때 엄청난 군함을 만들었어요. 진수식 때 이렇게 딱 내려갈 때 바로 꼬라박았거든요. 그게 1960년대쯤에 발견을 하고 나서 인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기념관으로 쓴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선인데 굉장히 규모 커요. 연습선인 그런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 썼던 배거든요. 그 6.25 때 부산도고 인천도 왔던 그런 뭐 실전 뛰었던 배인데요. 그 배가 요코하마의 그때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서 정박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치를 때 그 해군 사관 학생들을 키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범에 관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일종의 역사적 기념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는 요코하마 시민들이랑 정부가 같이 돈을 냈어요. 모금도 하고 그래서 배 자체로 기념관을 해서 지금도 가보면은 니온마루라는 배거든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인하대학교가 제일 비슷해요. 그 인하대학교가 인천으로 갔던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출발한 항구가 인천항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사탕수수밭에. 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이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이제 인천에서 출발했다가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걸 기념을 해서 인천에다 뭘 만들자라고 해서 사실 눈물 나게 진짜 사탕수수밭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모금을 하고 국민들이 모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인하대학교거든요. 인천하고 인하의 그 하가 하와이 하자예요. 인천에서 하와이로 간 사람들이 처음 알았네. 그걸 기념해서 돈을 모은 거거든요. 그 정부도 되고 시민들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인하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양 후에 그 선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 말한 니온마루나 배 인용해서 그런 인양해서 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를테면 그거를 지금 출발했던 인천항에 놓고 기념관처럼 해서 예를 들면 그 생전에 어떤 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있던 거를 그대로 해주고 거기에 꽃도 놓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일종의 정부 시설이냐 기념관이잖아요. 그럼 기념관을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해볼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이렇게 하면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인형만 놓고선 비용이다 그러면은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인양을 해서 그 후에 이거를 기념관을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그 후에 편익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1,000억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지금 올림픽 한다고 몇 조씩 때려받고 지금 알펜시아야 하루 몇십억씩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의미도 있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메모리얼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도 9.11 메모리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가 모금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접근 방법이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고 또 기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양해서 그냥 해체시켜서 버리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용이지만 그거를 뭐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뭘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새로 뭘 만드는 것보다는 쌀 수도 있잖아요. 역사잖아. 이거 있었던 일인데 현실인데. 좀 답답한 마음이 스웨덴의 있네. 바사우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 왕국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유럽에서 진짜 전쟁 잘한다라고 무모한 배를 만든 거거든요. 포도 무겁고. 바로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역사지만 우리가 국가의 힘을 위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건물도 지어놓고 그 안에 지금 넣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오래된 배니까. 그래. 사례가 있어요. 그 선띠리는 그 원래 전공이 공공정책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정부가 이제 세금을 써서 어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쓸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경제성을 따지는 측면 외에 사회적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야 되죠. 이렇게 국민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아까 우띠리 형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공공정책이라고 할 때 또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실제로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사회적인 편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타당성, 합리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간 벽지에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는 경제성을 따져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물론 아까 우띠리 형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인양한 걸 통해서 4.16을 계속 기억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이지 않지만 어떤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굳이 표현하기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고 저도 분명히 믿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눈앞에서 보는 데서 우리 아이들이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시신조차 다 수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예언이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정부도 당연히 인양한다라는 것을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돈 문제 따지면서 이게 인양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지. 이 참사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돈 하는 문화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부터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돈 가지고 따지면서 물론 돈의 잣대를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돈의 잣대를 따지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보완하면요. 그러니까 보통 BC 분석할 때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이 똑같으면 1이에요. BC라는 건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따지는 거예요. 코스트가 비용이고 베네핏이 이제 편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보다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일이 안 되는데 다 추진한 게요. 0.3, 0.4 정도 나오는 게 지하철에 보면은 그 장애인들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계산해 보면 0.2, 0.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그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안 돼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지하철 역사에 그게 있는 거죠. 그치. 그거는 경제성만 따졌으면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일 밑에 있는 사업들이죠, 그게.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또 가족분들께는 정부가 그 최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이 여야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를 향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올스톱됐습니다.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국 16과로 200명 안팎이 근무합니다. 준비단은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과거사 정립위원회와 비교하면 방대한 조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준비단은 또 세월호 조사위에서 정무직 5명을 뺀 사무처 직원은 120명으로 정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세월호 특별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4명도 지난주 금요일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공무원 복귀는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준비단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현재 재파견을 요청했다는 게 준비단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3명도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돈이 사람 목숨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세금 폭탄은 따로 있는데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세월을 인양하는 문제를 놓고 세금 폭탄이라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말 바꾸기는 이제 장기가 돼버린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얘기하다 막 제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야 우딜 세금 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러면은 그 찬호 아빠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인양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뭐 어떤 건지. 그 인양 반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수색이 중단될 때 그 범대본에서 이재용 장관이 얘기했던 그 당시의 내용은 결론은 수중수색이 안 되니까 마지막 인양은 실종자 가족들을 수습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특히 피해자 가족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 있어요. 그 수중수색이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그 이제 전문 우리 뭐 기술적으로 뭐 해양대든 뭐 조성공학과 뭐 이제 그런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또한 현재 그 해역에서 실제 그 당시에 잠수사로 참여를 했던 분들의 이 조언을 받아서 사실은 동절기에도 수중수색이 가능하다라는 제거 바지선에 대한 기한을 국회에다 제출을 했었어요. 아하. 또한 해수부 이주영 장관한테도 범대본 그 사고대책 수습본부에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결론은 마지막 수습 방법이 인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 하면 날짜가 우리 그 범대본 그 자료로 보면 5월 26일자 자료에 보면 그 보고용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에 5개 업체, 그다음에 국내에 2개 업체 해서 사실상 비용이든 그다음에 기한 충분히 다 논의해서 이미 보고가 다 됐었어요. 그 문건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왔었고 네. 그 문건 자체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이제 범대본 사고대책 그 본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주영 장관 또한 그다음에 여야의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었죠. 왜 인양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인양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마지막 수습으로 이미 5월 20일 검토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수색이 중단되고 비용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그런 내용들을 다 숨기고 국민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인양에 대한 비용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예. 이제 항의를 하는 순간에 다 감춰지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그 선체 처리 기술팀 사실은 인양이라고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예. 예, 본대원에서는 그랬는데 선체 뭐 처리 기술팀이라고 하고 그 해역의 지질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그 영상 스캔 다시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되는 중복되는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체 가족들의 그때부터 참여를 적극적으로 아예 반대를 하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어도호나 또 보령호나 그런데 직접 가족들이 참여해서 실제 해양 전문가들 영국의 해양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충분히 기술적으로 인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답변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수십 년이 지난 그 뭐 6.25 전쟁 때라든가 지금 그 유해 발굴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그다음에 정부에서 다 약속했던 부분을 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또다시 언급한다는 자체는 그거는 진짜 그 국가로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다 싶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됐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이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을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지원을 받고 대신에 이런 참사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그 역할을 해야죠.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해양 구조에 대한 세계적으로 1위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나중에는 지금은 비록 저 희생되신 분들이 사실 그냥 억울함 그다음에 안전사회가 안 만들어졌을 때 그냥 역사적으로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계기로 통해서 해양 군안 구조에 세계 최강국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대한민국도 그런 강대국 업체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사회로.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중수색 그다음에 이미 수중수색에 대한 얘기를 감추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됐던 범대본의 자료
공개, 그 다음에 수중수색 중단하고 다시 인양을 비용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찬호 아빠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인양 문제 관련해서 해양 군안 업체로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거듭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유가족인 찬호 아빠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은 이런 것까지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지 그 아주 깊은 마음속을 좀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 유가족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반대 논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하면서 섭섭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는 꼽살이다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런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저희 방송의 할 일인 것 같아서 실제로 또 저희 나는 꼽살이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시더라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 아프고 얘기하는 우리 아버님들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해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양의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이제 끄집어내고 있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얼마 전에 당의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했었는데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좋은 뜻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말만 놓고 보면은 뭐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그 의사만을 그냥 그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배값 인상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새누리당이라든지 정부가 여러 가지 논리를 대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 동의를 좀 받아가고 옳은 방향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좀 국민들과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뭐 국민 동의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노력 없이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인양은 별로 쓸모없는 작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인양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된다. 인양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뭐 우석훈 박사님이나 뭐 선대인 박사님이 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 이 말을 좀 저는 좀 바꿔서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나가겠다.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의 의미가 그냥 현재 있는 국민들의 정서나 의견만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다가와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어떤데요? 어떻게 저도 정확히 뭐 판단은 안 해봤지만 인양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세금이 들어간다.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도배행진을 한창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보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저는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요. 전체 국민 가운데 약 70% 정도가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61%가 세월호는 무조건 인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61%니까 6대 4. 그러니까 나머지 4는
뭐 인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 61%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부나 여당에서는 인양이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마타도화성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인양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언론을 현재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좀 틀어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이상의 국민들이 인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제 판단에는 인양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 당연한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홍보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해나가면 이건 바로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인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보다 여론이 강하다. 생각보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 의식 수준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19박 20일 동안에 도보행진을 한 이유도 이러한 그 불순한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고 국민들께 그 진상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섰던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이 조사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인터넷 찾아보니까 1월 29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가 인터넷 방송 팩트TV하고 함께 전 국민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표본이 2014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갤럽에서도 했네요. 네. 61%가 인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님. 얘기를 했네요. 예. 한국 갤럽에서도 얼마 전에 다른 거 조사하다가 세월호 특별법 서명자 수를 찾아봤는데요. 600만이더라고요, 그게. 초기에 60만 정도. 600만이 넘었죠. 그 600만이 서명을 했으면요. 이거 헌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 만들 때 불교가 전부 동원돼서 했을 때가 100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 역사에서 100만 넘는 거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600만이면은 헌법 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그 600만이 서명한 것은 어떤 의미의 서명이에요? 그건 이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거였고요. 제정.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배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런 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이었죠. 정부나 정치권이 정말 할 뜻이 있으면 뭐 국민 동의를 구한다 뭐 이런 식의 핑계가 안 되죠. 뭐 아까 저 미아누님 말씀하셨지만 담배값 인상할 때 국민 동의를 구하긴 뭘 구해요. 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돈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말 기가 막힌 게 경인운하 그거 추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고 전문가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어요. 예, 그건 사실 경제성을 조작해서 그렇지 경제성도 없다고 이미 다 판명 났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3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물동량이 컨테이너 박스 그 6m짜리 기준으로 해서 그게 6만 3천 개가 1년에 운송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3개, 딸랑 3개예요. 거기에 3조 원을 우리가 투입했다고요. 그렇게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으면서 정말 어찌 보면 국가의 의무인 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3조 써가지고 3개면 컨테이너 하나에 1조라는 얘기. 우리가 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뭐 뭡니까 민자 사업에서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교통량 예측한 거에 뭐 10분의 1도 승객이 안 탑승 안 한다 그랬잖아요. 물동량 이거는 거의 2만 분의 1만 지금 물동량이 생긴 거예요. 그 아라뱃길 지금 워낙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다 또 호버크래프트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수륙 양용.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재밌어서 탈까 하고.
근데 그거 안전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그건 우리 먹는 물이잖아. 먹는 물에다 그렇게 막 이것저것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4대강이 다 그렇잖아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지역의 말이야. 식수원에다가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솔직히 좀 바라는 것은 이건 정치권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고 네.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이니 기술이니 이런 핑계 대지 말고요. 난 정말 그거 인용하는 거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싫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정부도?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뭐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면서 뭐 내가 낸 세금 왜 네가 쓰려고 그런 이런 식으로 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신경을 안 쓰는데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솔직하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보다 세금 많이 냈습니까? 나 상당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인데 나보다 세금 많이 냈으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인정할게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긴 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하면 좋겠어요. 핑계 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논리에 얹혀가지고 슬쩍 넘어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뭔가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전혀 솔직하지 못하게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언가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 예은 아빠가 지금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인양 싫어하는 건지 그럼 돈 문제일까? 돈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정말로 세금이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국가 운영 이렇게 안 하죠.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비용이 뭐 1,000억이니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인양 비용은 1,000억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1,000억 이건 뭐냐면 국내의 인양 그 군안 업체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약에 입찰을 할 경우에 1,000억 정도를 써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 1,000억 안에는 여러 가지 실패 비용, 손실 비용 다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가져갈 이윤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우리는 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배 남는 장사 아니면 안 한다. 그 말은 뭐냐면 500억이면 인양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인양 업체에서 예, 그건 인양 대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제 비용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거고요. 실제 정말 막 의지를 갖고 운영을 해 나가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왜 인양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미적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추측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 가족들이 저렇게 인양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미온적으로 나올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직접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가지게 될 부담의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부담인지는. 근데 분명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실종자 수습을 위해서 인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지만 또 그 다음 이유는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반드시 밝혀내야죠. 그러한 그 선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저는 남아 있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남아 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선체에 아무 증거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선체 문제가 아니다. 무슨 뭐 이 한간에 놔두는 데는 외부 충격 이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희는 그런 거를 바라고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있을지도 모를 없어도 괜찮을 그럴 증거를 확인을 해야죠. 이건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지금 현재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될 거고요. 네.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국민들이 이제 서명을 하셨고 그 서명 전달 과정이 참 그 여러 가지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경찰 제지를 당하셨어요? 국민들 인양 촉구 서명 그 운동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20일간의 그 서명을 참여해 주신 분들은 76,369명.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상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을 전달하기로 한 것도 사실상 사전에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뜻하지 않게 또 그날이 2월 16일이어서 그 국무총리 사실은 그 내정자
그 의결을 하던 날이라서 예. 실제 담당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거는 이미 세종시에 그 송기준 과장이었었고 네. 전화 통화를 한 3통화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국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이미 인양 촉구 서한지를 전달하기로 했으니 네. 직접 정부 종합청사로 전달하겠다라는 약속까지를 다 했어요. 시간 약속하고 하다못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구체적인 약속까지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세종시에서 직접 아침에 올라오실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서명지를 받으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로서에서 제지를 당했어요. 어디서요? 종로서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요? 아니 그 종합청사 입구에서. 입구에서. 예. 광화문에서 사실 도보상으로 한 10분 거리인데 그 입구에서 사실상 그 총리 국무총리실 담당이라고 해서 송기준 과장이 입구까지 나왔고 입구에서 나와서 안내를 했음에도 사실상 종로소에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희 가족들이 막았던 거고요. 왜 안 된대요? 이유는? 이유가 없죠. 언제 저희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사실상 정확한 이유를 대는 게 있었나요? 그리고 일단 절차가 있다. 항상 하는 얘기. 절차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라는 내용으로 1시간을 대기를 했어요. 이때 국무총리실 담당 과장은 저희가 같이 있었고 입구에서 비 같이 맞으면서 저희 서명지 비에 젖을까봐 그거 몸으로 감싸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대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로에서 답변을 해라 정확하게 왜 우리를 막느냐. 이미 약속을 다 하고 왔고 담당인 과장이 직접 나와서 들어가고자 하는데 막는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핑계죠 또. 사실은 정부청사의 경비대가 막은 거지 우리가 막은 게 아니다. 이런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단 한 번도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또 국민들이 담은 염원을 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지당하고 전달 못하고 지금 광화문 저희 농성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무슨 보험에서 생각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세월호 특별법도 통과됐고요.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손발이 그렇다면 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출발부터 삐걱거리잖아요. 용띠라. 여기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누군지 얘기를 좀 해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공갈 능력?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공갈 능력 같은데. 세월호 관련해서 뭐랄까요? 이런 망언들을 쭉 모아는 봤는데 우리 아빠들이 계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좀 드리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예. 이미 다 들으신 얘기고 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민간 차원에서 했던 말들 그 말들은 빼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 했던 이야기들 모아보면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 이제부터는 북교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예.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실종자 가족 중에 전문 선동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의사 출신이거든요. 유민 아빠께서 단식을 할 때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에 견딜 수 있겠어. 벌써 실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고 단식을 제대로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 적당히 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호영, 홍문종,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를 했었죠. 특히 이 정도가 심한 사람이 조원진 씨입니다. 이 양반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향해서 당신 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유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판교에서 그 참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니까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실실 쪼개냐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향해서 실실 쪼갰던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조원진 의원입니다. 이런 분이 국정조사 지금 새누리당 간사를 했었죠. 김재원 새누리당 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세금 도둑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보다도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말들을. 이게 뭔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세월호 조사위원회 기구가 150명 정도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0명이거든요. 근데 세월호 조사위가 방송통신위원회보다도 더 큰 부처가 되려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그 빨리 조사를 하고 빨리 끝내면 이 조사위는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 계속 빨리 영구적인 조직, 항구적인 조직이 아닌데 말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은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어떻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분의 그 가슴속에 뭐가 들었는가 좀 궁금해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도 했죠. 9.11 테러 같은, 9.11 참사 같은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비교 대상이 아닌데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일단 그 얘기 나왔던 모든 게 사실관계가 다 안 맞습니다. 9.11 테러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초기에 첫 번째로 잡은 진상조사 예산은 저희보다 적어요. 저희가 잡고 있는 것보다 적어요. 그런데 9.11 참사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나갑니다. 아니, 그 9.11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왜 아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것조차도 하면서 그 통계나 데이터 자체도 편의적으로 갖고 와서 그냥 자기네 남들을 비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면 더 나쁜 일이겠죠?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 17분 조사위원들 다 모이셔서 간담회 할 때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가서 1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240억을 가지고 세금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이 240억을 투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전하게 뒤바뀐다 그러면 이건 꽁값 아닙니까? 지금 다리 하나 놓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세상에서 겨우 240억 들여서 그중에 거의 60, 70%는 인건비인데 그죠? 그럼 실제로 진상조사 비용은 100억이 훨씬 안 돼요. 거기에 진상조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안전서해 건설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걸 수립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비용 들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면 그것처럼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240억이 아니라 24억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조사위원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 24억 띵겨먹은 진짜 세금 도둑 되는 겁니다. 이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당에 책임 있는 분이 그런 건 다 빼놓고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은 아빠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법이 통과가 됐고 법 시행이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구성될 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17명의 이제 특위위원 내정자는 선정이 됐어요. 여당, 야당, 뭐 대법원, 대한변협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추천을 해서 17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임명 절차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원들로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 구성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120명 내외 규모의 사무처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무처 구성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대통령령 법 말고 그 법을 실제로 가동시킬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그 직제나 인원 부분이 과도하다라든지 또는 세우고 있는 사업 계획 자체가 과도하다라든지 또는 소요 예산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뭐 세금 도둑적 행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구성이 돼야만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4월 중순이 넘어가야 위원회 구성이 맞춰질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진짜 진상을 부리겠다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제 동네 북으로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우띠리인데 우띠리가 저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아니야. 네. 그 야당은 뭐 하는 건지.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거니? 당대표 바뀌어서요. 새로 임명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직이 결정돼 있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우영우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영선 대표가 이 건으로 이제 물러난 적이 있어가지고서 약간씩 보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성과를 내면 좋은데 성과를 못 내면 물러나야 되니까 세월호 문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지하게 검토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해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해경 뭐 해체한다고 만다고 했다가 막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구조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자 나는 꼽살이다 28회 제목을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특별히 4.16 가족협의회에 우리 찬호 아빠 예은 아빠 또 세월호 가족의 법률 지원 맡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님 같이 나와 계시고 책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는 돌아오렴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 이런 부제가 붙어 있네요.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우리 예은 아빠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그 전날인 4월 15일 아침이었죠. 4월 15일 날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고 수업을 마친 이후에 오후에 출발을 해서 저녁 때 인천항에서 이 세월호를 타고 배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4월 16일 아침 9시에 제주도 도착을 해서 제주도에서 2박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4월 16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변하지 않은, 달라지지 않은. 저희가 만나고 또 만지고 뽀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4월 16일이 4월 17일로 18일로 19일로 계속 하루하루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정말로 간절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 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가족들의 이 죽음의 희생의 그 의미 그것은 반드시 살아서 이 사회에 구현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한 금요일에는 이 사회가 정말로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 소개는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늑보 작가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김순천 선생이 주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르포 작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영화로 치면 다큐 같은 거를 작가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순 선생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책이 와서 봤는데 제가 보통 책 오면 하루 이틀이면 다 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달 됐는데도 첫 번째 에피소드를 못 넘어갔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떤 아빠하고 엄마 얘기인데 아빠가 그 이후에 매일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술은 안 먹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이렇게 술 먹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진짜 이게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책 안 사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이 책 읽기 겁난다 이런 분 계시겠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책이 뭐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신 분은 아마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미아 씨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된다, 힘이 들 것 같다, 표지를 쳐다보는 것도 힘이 든다. 근데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은이 아빠로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이 현실을 현실로서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매일같이 꿈이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꿈 같죠. 지금도. 그냥 자다가 눈 뜨면 내 옆에 애인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잠이 들고요. 일어나서 없으면 또 오늘 정신없이 살다가 잠들면 꿈속에서 또 보겠지. 또 이런 식으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시할 건 직시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챕터씩이라도 한 명의 이야기라도 보시다 보면 그러면 왜 저희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지를 더 절절히 느끼시게 될 것이고요. 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나는 꼽살이다 호미 28회 오늘은 4.16 가족협의회에 우리 아버님 두 분 찬호 아빠 예은 아빠 그리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모시고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에 관한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지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는 꼽살이다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305일째죠. 네, 제 딸이 50m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305일째 못 와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우리 딸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딸하고 같이 못하고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4월 16일 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사랑하는 줄 알았고요. 우리 딸 옷 갈아입기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어르신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 규명이라는 거요. 배가 올라와야 될 수 있죠. 우리가 책임자 처벌 배를 보고서라면 갖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다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건 그 뱃속에 탔던 9명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그 아이들이요, 우리 은하랑 같이 배를 탔고요. 그 안에 같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들을 보내줘야지 그 생존자들도 살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9명을 데려와야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했죠. 마지막 한 명까지 하시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현장 가서 그냥 울다만 왔습니다. 저 현장 가서요, 그냥 울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리한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여행 보내서 하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가 그냥 제 연관상이 너무 높아 있습니다. 18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상대식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나라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일 현실에 이르는 실종자 수색, 선체를 완전히 들어올리는 거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세월호 들어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